예, 그 다음 파트 나오죠. 곽상도 전 의원 재판부 혐의 판단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에서 이제 청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아들이 이제 받았죠. 그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 아들이 이제 50억을 수수하게 됩니다. 50억 수수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퇴직금이었습니다. 1년 6개월이라고요. 성과급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하고요. 직무강요했었는데 아들이 독립이니까 이건 아들이 받은 거지 아빠가 받은 게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50억을요. 예, 아무튼 아니 대리한테 회사 대리한테 1년 6개월 고생했으니까 이제 50억을 준다. 좋은 회사네요. 예. 어쨌든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잘못이 없다라고 한 거고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 그 아빠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나왔었는데 이거 5천만 원은 좀 세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회탐명서 5천만 원 과다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추징되고 벌금까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무죄가 됐었다. 이게 바로 이제 대장동 50억 클럽 제일 처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영수 특검이라고 이제 그 딸도 비슷하게 받은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힘들어진 것도 분명하고요. 이후에 여기서 이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 대장동 라인들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비슷한 케이스를 이제 이게 또 애매하게 된 게 이쪽을 풀어주다 보니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도 이 수사도 이제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이제 부결도 통과가 됐고 부결도 통과가 된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은 어떤 수사 라인에서 쪼개기 수사라고도 하죠. 살라미 수사라고 하는데 다른 조건을 계속 걸겠지만 아마 영장이 이제 불응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수사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이 김만배라는 이제 이 주체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진술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50억 클럽 나오게 되는데 성과가 50억 수수를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의원직 사퇴한 가결되고로서 곽상도 의원은 사퇴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이 진짜 다른 사람을 공격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특가폭성 뇌물형이 이렇게 돼서 김만배 기소됐는데 결국 벌칙 50억 뇌물 아니야 무죄 주장하게 되고 재판부는 이제 곽상도의 손을 들어주겠는데 이 사람도 검찰 출신이죠. 똑같습니다. 이제 이게 다 연관이 있어서 어느 정도 풀어나게 돼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됐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퇴직금 상위 20이 나와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퇴직금 20이 상위에 대해서 이제 현대자동차 부회장급들이 이제 받게 된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보수가 이건데 보수보다 퇴직금 당연히 적습니다. 예, 보수 75억인데 55억 받았고 현대제철 부회장도 이렇게 받았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보수가 2억인데 퇴직금은 50억. 예. 25배 안 되네요. 예, 25배 안 되네요. 예. 보통 보다시피 퇴직금은 적습니다. 보수총회에 비해서 당연히 적게 수령되는 게 맞고요. 보면 어느 급이냐면 삼성전자, 삼성생명, 제일기획, 사장, 회장, 부회장 이 급이 이제 이렇게 보통 받게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 케이스는 좀 크죠. 예, 그래서 아마 대박을 쳤네요. 예, 자, 지금 양성태 대법원장 취임 대법관 서수의견수라고 나오게 되는데 양세 대법원장 여기서 이제 이 서수의견 나타나게 된 게 결국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대법원 선거에서 대법관 3인 이상 돼서 이렇게 됐을 때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라는 경우에는 결국 이 전원 합의체의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분의 2에서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보자면은 소수의견을 낸 사람이 여기 보시면 이상훈, 김영덕까지 이렇게 해서 8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만 아래쪽으로 이 양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소수의견을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니 이 의견 내지 않는 거에서 대부분 다 이 라인에서는 전부 다 공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 좀 독특한 게 하나 보이는 게 서울법대죠. 네, 서울법대. 얘가 여기 있는 박보영 판사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변호사입니다만 여기 한양대 출신 하나 있고 고려대 출신 김창석 판사 하나 있습니다만 일도 소수의견으로 이 라인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있을 때는 상고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게 부결이 났었을 때 의견 편견이 인정됐을 때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어떤 자신의 소수 의견들로 이제 어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거의 다 없는 게 좀 특징이 하나가 됩니다. 결국 이것도 이런 식으로 무마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뭐 재난 무엇인가인데 50억이 아니고 이 사례는 그거죠. 장학금 받은 거 이제 뇌물된 조국 수사죠. 이 조국 수사에 대해서 이제 장학금으로 받은 600만 원은 뇌물인가라고 했었을 때 이제 딸이 이제 받은 거죠. 뇌물이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뇌물이기 때문에 형사합의에서 결국 중앙지법에서 조국이 받은 것과 같다라고 동일하게 돼서 유죄가 됐고요. 곽상도 같은 경우는 아들 같은 경우는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니까 50억을 받았으나 이것은 무죄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보다면 누구는 유죄고 누구는 무죄냐에 대해서 기준 자체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누가 세력을 잡고 있냐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국이 싫으니까 조국은 잘못했으니까 라고 얘기하려면 곽상도는 좋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쪽이다 보니까 이건 넘어가질 수 있냐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니까 한번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다음에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입니다. 확장업체 누가 확장되는 걸 막는 걸 거예요. 당연히 북한이겠죠. 어떤 핵협이나 기타 등등 이제 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확장업체 전략협의체를 만들어서 EGSCG 만들어서 확장업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동맹국이나 자원폰도 같은 수준의 핵억제를 제공하겠다. 결국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억지력처럼 이것을 우리나라에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는 한미양국,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살짝 압박을 겨하는 방식도 취하면서 어느 정도 못하게 하는 거고요. 또 미국과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일정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핵 위험에서 벗어나는 굉장히 중요하고 보다시피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습니다만 이 억제 강화를 제한 기간 하는 게 이번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하자라고 하게 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핵 등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 한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또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데 받아가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분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시설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라는 또 전제를 깔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핵을 쏘는 건데 이 미사일 쏘는 거에서 북한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북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어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게 됐고 동해바다나 이쪽으로 쏘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지속적 무력 시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감과 알림과 동시에 위협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핵억지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경제협력체라고 나왔는데 IPF 보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한미일에 대해서 공조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한꺼번에 지금 같이 있는 게 IPF도 대표적인 인도태평양 주요 경제협력체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확장 억제에 대해서 나타난 게 북한에 대한 제어도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더 가자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이걸 막겠다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포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아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 이 치포 또는 페포라고 부릅니다. 거의 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국익에 무리한 환경 만들겠다. 그래서 이 치포 같은 경우는 페포 4개 나라를 보게 되면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있죠. 파트너국 간의 반도체 생산 공급에 대해서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제 억제, 핵 억제에 대해서 똑같은 지원을 하겠다는 대신에 이쪽에 생산되는 반도체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미국에 공급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있다라는 것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여기는 페포 또는 치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국 한미 간의 어떤 결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중요하죠. 중요하고 북한의 어떤 핵협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놈펜 성명 같은 경우 한미일 삼국 파트너십 지금 있습니다만 북한에 대해서 이제 규탄도 하고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연을 규탄하겠다. 강경하게 나서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영내 파트너십이 있는데 미얀마 쿠데타라는 것은 중국의 어떤 침략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맞고도 있고요. 경제협력을 같이 하겠다. IPF 협력하겠다. 지속하고 있는 게 바로 한미외교 공동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애플페이 나왔죠. 애플페이 입장에서 이제 현대카드가 이제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걸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신용카드사가 개별적으로 단말기를 가맹점 선택적으로 무상공급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부당한 보상금 체급에 포함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애플페이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자체적으로 산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은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애플페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폰 사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사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을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현대카드에 다 할 수 있을까?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배타적 권리를 포기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NFC 기술이죠. Near Field Communication에서 10cm 내 짧은 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접촉 없이 데이터를 송수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카드 지불하거나 NFC 기술이 있게 되면 가까이 가서 이게 지불이 되는 게 바로 여기 있고요. 이 상용화가 시작되게 됨으로써 이제는 뭐 제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친구들도 생기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갑을 들고 다녀야 된다. 왜 그 운전면허증도 있었는데 신분증이 있었는데 면허증도 이제는 안에다 넣고 다니죠. 저도 이제 면허증 안에 넣고 다니 이제 잊어버리려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고 이제는 카드 지불하는 것도 전부 다 이렇게 바뀌게 됨으로써 했습니다만 갤럭시를 쓰고 있으니까 이랬는데 이제는 애플, 아이폰을 쓰는 사람도 편안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게 됐습니다. 결국 3월 초에 공식적으로 이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제 확실하게 사용됩니다만 당연히 여러 가지 암초는 존재합니다. 현대카드가 포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이제 다 애플페이를 다 등록을 가능하게 됩니다만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서 수수료 얼마를 책정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애플 쪽에서 요구한 거는 0.1에서 0.15.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물건 사게 되면 10,000원은 달라 또는 15,000원 달라라고 한 게 애플 쪽 입장이고 이 수수료율이 생각보다 낮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NFC와 블루투스는 엄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 주파수도 다르고요. 10cm 내인데 10cm 10m 내라는 거 굉장히 넓게 있죠. 설정 시간 자체 0.1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즉각적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요. 암호화 적용인데 암호화 미적용입니다. 근데 블루투스는 어떤 감청이나 얘기했지만 NFC로 하게 되면 바로 암호화가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 지분에 넣는데 자신들의 정보가 새어나갈 것을 겁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력의 사용량도 굉장히 적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도입에 대해서 애플 주요 입장자가 수수료 약 1% 카드사가 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솔직히 이제 페이나 이제 삼성페이는 수수료를 안 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없어요. 수수료가 없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지금 이걸 하게 낼 수 없다라고 한 거고요. 설치 비용도 카드사 니네가 부담해라라고 하게 되는데 수백만 이런데 20만 원 상당짜리 전부 가게들이 애플페이 받겠다고 이걸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선택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플페이가 지금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꺼낼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게 애플 입장에서 서비스가 지금 퍼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꺼내봐야 할 것 같은데 분명히 궁금한 얼리어답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제공하는 가맹점이 많아야지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 상영 애플페이는 3일 출시 승인해서 다음 달 2월, 3월 초가 됐고 베타적 사용권 포기 바로 이게 현대카드가 했기 때문에 타카드사가 가능하게 됐었죠. 보유 가맹점 이제 사용 가능인데 편의점, 신세계, 롯데, 스벅스, 파리바게뜨, 롯데하이머트, 이케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데서 과연 가능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입니다. 초반에 여기에 대해서 이 공공요금이 올라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 여기 보다시피 3,152억 원, 그 다음에 부산은 1,234억 원, 여기 편하네요. 512, 307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철도만 그런가요? 한마디하면 이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어떤 이 무임승차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까라는 것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65세까지 이제 이상의 자에게 수송 시설이나 어떤 고궁이나 박물관, 기타 등등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만 이게 박물관이나 고궁 같은 경우는 뭐 항상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문제는 이제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노인의 건강 상태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좋아졌고 예전에 비해서 이동도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에 이제 가장 이제 두 손 들고 나선 게 바로 서울과 대구입니다. 이 서울과 대구 같은 경우는 이런 무임승차 영역에 대해서 70세로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 기존에 있는 적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쪽에 판단이 된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정년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데서는 정년 60세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여기서는 이제 65세인데 또 이걸 7세 늘리겠다라고요.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임승차 연령 상황에 대해서 바로 이 대구는 높이겠다라고 한 거죠. 7월부터 무료 탑승, 시내버스 무료 탑승 시작을 하겠다. 75세 이상이 되게는.
그러니까 뭐냐면 연령계가 단계적 무임승차 연령을 상환 대신에 버스에도 이제 지원 주겠다라는 거죠. 2028년까지 한 살씩 연락쳐 70세 이상만 무료 탑승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늘려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하철은 65세 넘어서 2020년 7세까지 높이겠다. 한 살씩 높이겠다라는 거죠. 결국에 바로 이제 한 살씩 높인다라는 건 그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7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028년이 아니라 2029년에 이제 그대 혜택을 보겠죠. 똑같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한꺼번에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시내버스 문화쟁터 하게 되면서 연령 높이겠다라는 건데 바로 버스에 대한 무임승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무임승차가 없어진다면 노년층에 대한 어떤 대우는 사라지게 됩니다만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적자 문제에 대한 해결이 나오게 되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상대적 빈곤이에요.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대해서 나타날 때 중위연령의 2분의 1, 뭐 나라마다 기준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만큼이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중위연령의 2분의 1이 안 된다라는 건 최저 생계비보다는 높지만 상대적 빈곤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들은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빈곤을 겪고 있는 사례가 보다시피 한국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압도적이죠.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할 때 2배가 넘어가요, 일본에. 그러다 보니 이런 상대적 빈곤이죠. 노년층이 굉장히 이렇게 빈곤하게 사는 경우가 큰 나라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발까지 뺏어가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만약 무임차를 지금 바꾼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이제 노인들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같이 보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로렌츠 곡선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로렌츠 곡선이 지금 A에서 B로 바뀌게 될 경우 일단 소득 분배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쪽에 근접하게 될수록 소득이 가장 평등하게 분배된 거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로렌츠 곡선 A에서 B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인구 누적 비율에 비해서 갖고 있는 소득 자체가 50%가 갖고 있는 게 전체 2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인구의 절반이 갖고 있는 게 전체 소득의 4분의 1밖에 못 가지는 당연히 빈곤층이 되는 케이스. 인구의 절반이 되는 경우 로렌츠 곡선을 이제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보다면 진위계수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죠. 이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라고 하게 되는데 소득 분배 자체가 이제 불평등함이 심하다라는 것은요. 여기 보다시피 로렌츠 곡선이 점점 더 우측으로 이동을 했었을 때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구 누적 비율 대비 소득 누적 비율 이렇게 계산해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똑같이 50대 50이면 1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한 푼도 여기서 못 받는다 그러면 0이 되는 거고 0과 1 사이의 수치로 표현되는 게 진위계수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노인 빈곤 43.3%로 가장 높았다. 2배에 달한다. 즉 상대적 빈곤을 넘어서서 단순 빈곤율 자체가 이렇게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라트비아처럼 유럽의 망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겠죠. 자,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바로 써야 되나 많이들 논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대중교통 착용 의무 유지입니다. 근데 고민한 게 지하철 역내에서와 탈 때인데 지금 이제 의무로 되어 있는 거는 탑승하고 나서예요. 탑승 전에는 이제 지하철을 쓰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걸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공고사항에다가 하는데 탔는데 안 쓰게 되면 당연히 벌금을 물게 되죠. 그다음에 실내 착용 의무는 공고 전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착용하는데 대형마트나 이제 사람들 안 쓰는 거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공고 전환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쓰지 않는다 그래서 벌금 물지 않고요. 그다음에 의심이상 발생 시에는 당연히 착용 접근 거부가 되고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월달 돼서 하게 되는 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문제가 나지 않을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해서 뭐 제 조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다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학교마다 분위기는 다릅니다만 지금 그게 필요한 상황이 됐죠. 고위험군 보호들 때 이런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라라고 나왔어요. 뭐 이전에 코로나 때 많이 봤던 겁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착용 권고 사항으로 바뀌긴 했지만은 본인이 어떤 위험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 방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 표현 중에 3밀 보이죠? 밀폐되고 밀집되고 밀접하게 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써주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이 코로나는 자신이 아프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본인이 또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고려하다면 이제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별로 지금 판단해 본다면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안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탔을 텐데 여기 지하철, 기차, 버스만 이제 공공기관 유명한데 택시도 이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공 운송 수단이 되는 거죠. 병원 같은 경우도 예외가 뭐가 있냐면요. 이제 병원은 들어갈 때 다 써야 됩니다만 병실에서 1인 병실 안에 있는 간병인과 이 사람들 안 써도 되거든요. 그게 차이고요. 전세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같은 거 버스 차량 당연히 써야 됩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는 쇼핑몰에 병원은 병원이니까 근데 쇼핑몰 안 써도 된다라고 하고요. 직장이나 식당 같은 것들, 뭐 식당에는 이전부터 안 썼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얘기할 때는 씁니다만 밥 먹을 때는 안 썼는데 되도록이면 자율적 방치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피데믹, 팬데믹, 엔데믹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엔데믹 나와 있어요. 감염병이 풍토화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병이 조금씩 나타난다는데 치명률은 높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 등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벗은 상태고 마스크를 다 안 쓰는 상태다라고 하고 있고요. 에피데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환적인데 에피데믹으로 평가하면 특정 지역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 에피데믹이고요. 팬데믹은 전 세계에 지금 이게 나타났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넘어온 상태죠. 감염병 분류체계 잘 나옵니다. 상식 문제에서 되게 출제를 잘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번 1급 감염병에 지금 나타나는 신종 코로나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2022년 2월이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겠죠. 그래서 신고 시기는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이렇게 되는데 24시간 이내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상급 같은 경우는 면역결핍증, 이제 에이즈 같은 것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 같은 것들도 이쪽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2급은 결핵 수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저 앞에 이제 1급 감염병은 정말 사실인지 직시했을 때 주변에 이제 퍼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는 사람을 사망에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한 감염병 분류체계에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업급여 사람들이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들 뭐 이게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한번 타보이거나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인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보험 중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4대 보험 제도 중에서도 이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가 이제 실직을 했었을 때 이 실직을 한동안 구직을 다시 해야 되잖아. 이동안 이제 품위유지 비용과 이제 또는 이제 거기 생활할 수 있도록 구직 비용도 사실은 필요하죠. 생활비용과 기초적 생활비용과 거기서 주게 되는 게 실업급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실업인정일 해서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는데 출석해서 교육을 받고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실업인정 필수를 받아야 되고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그래서 급여지결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인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근데 수급자료 인정 방식 달라진다. 이거를 5년 동안 3번 이상 받은 사람들은 조금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제한이 가는 겁니다.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이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 여기 뭐냐면 1차 때는 고용센터 출석해서 해야 되는데 2, 3차는 온라인으로 해도 받아준다라는 거야. 근데 네 번째까지 이게 또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밥 먹듯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돈 타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나타나게 되고 5차는 이제 또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사 지원 면접시 채용 박람회 2차부터 구직 활동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반복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4주 이해 이렇게 돼 있고 장기수급자 같은 경우 실험이 이제 4주 이해 일주일 내에서 구직 활동까지 얘기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형식적으로 이력서만 제출하거나 막상 이제 면접에 오라고 했는데 면접에 가지 않거나 이런 일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급자료 인정 방식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활동이 있느냐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장기수급자 4주 이해 반드시 구직활동 1회 포함해서 있어야 되고 8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이 이렇게 된다면 구직활동 가능한다. 계속 일자리 알아본 흔적을 남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재취업 활동이 달라져요. 여기 보시면 이 재취업 활동에 대해서 내가 재취업 활동을 했느냐? 여기 지금 보다시피 어떤 취업 일정에서 재취업 활동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보자면 실제 구직의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안 된다는데 구직의 활동으로 분류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된다. 이거 반복하면 안 되고요. 워크넷 입사 지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만 한 건만 인정된다. 한 번만 가야 된다라는 거 있고요. 센터장 지시따는 봉사활동 재취업 활동 인정 안 된다라는 거. 절대 이걸 맞지 않다라는 거고 특히 이거 많이 활용해요. 어학학원 가서 영어 배운다 그러고 이제 취업 활동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된다. 마지막으로 실업 인정이 3회까지만. 그래서 단기 특가 같은 거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 보면은 지금 보다시피 지금 엄청나게 증가했죠. 2021년까지. 그러다가 2022년에 점심시급 점검하면서 맞게 되면서 약간은 조정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164만 명이 실업급여를 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돼서 됐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심하겠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대보험의 보장제도에 해당되는 것을 왜 제한을 두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게 소위 가라로 타고 있는 케이스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취업제도라고 나와요. 취업에 대해서 취업지원계층, 취약 지원에 대해서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고 교육 같은 것도 소개해 줍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나 맞춤인 취업 상담 같은 해줌으로써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 것들이 하고요. 구직 촉진 수당 같은 것들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취업제도인데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방문을 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나이 굉장히 오래됐네요. 20년 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취업 제도라고 해서 명시가 있다보다 이쪽에 가게 되면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취업 의사인지 확인하고 어떤 분야에 할 건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 구직을 하였는지 확인까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어머니가 그때 장애가 있으셨고 그때 같이 가게 됨으로써 한번 이제 알아보게 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홍콩 보안법입니다. 홍콩 보안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7명의 이제 민주 인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반정부 인사죠. 반정부 인사가 홍콩에 대한 반정부냐라고 했을 때 중국에 대한 반정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얘네들의 선거 방식이 이번에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되면 애국자만 뽑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선거에 아무나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서 사상 검증이 끝난 사람만 가능하게 바꾸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홍콩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겠죠.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안 되고요. 테러리즘 활동, 국가안보교육, 안보 관련 기관 10개국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뽑지 않겠다고요. 국가안보에 의한 행위활동 막겠다라고 해서 이들을 전부 구속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 이들은 이제 선거에 나올 수가 없고요. 결국 이제 홍콩 사람들의 배제를 시켜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러시아정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망명을 했죠. 영국으로 이제 정치적 망명도 하게 됐습니다만 지금 이게 바로 이제 홍콩에 있었던 시위인데 이게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졌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시위를 못하게 된 거예요. 홍콩 보안법이 이제 등장하게 됨으로써 시위하게 되면 다 잡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끝까지 버틴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들 하나의 민주화 시위라고 우리는 이름 붙이지만 반 세력들이죠. 반정부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리버레이트 광복 홍콩이고 시대의 혁명이라고 나온 겁니다. 홍콩이라는 것이 어떤 광복을 이뤄야 되고 시대적인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된 문구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 잡혀갔어요. 이 사람 잡혀가서 이렇게 문구를 꺼내게 돼서 이렇게 되다가 결국 이제 반대하는 시위자로 판단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좀 전에 이제 홍콩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이쪽에 시위가 있으니 이쪽은 방문하지 않기를 권유합니다. 라고 하면서 했는데 예, 그래서 안 갔습니다만 예. 결국 이제 중국이 돼버렸죠. 조시아 왕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1구 1.5제라고 해서 어떤 사회운동을 했었고 이번에 똑같이 그 47명 안에 들어간 홍콩 민주화운동의 어떤 우산혁명의 상징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이 사람도 역시 반정부 인사로 꽂히는 잡혀가게 됩니다. 이 홍콩의 의회 선거제에 이제 결국 이제 홍콩 민주화 세력들은 절대 이제 뽑히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서 이들은 어떻게 잡혀가니 지금 홍콩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역사에 남겠죠. 그래서 행정장관 선거제도 개편해 보시면 바로 이게 나옵니다.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찬성 289표 이거 보이세요? 반대혁명. 이게 진짜 반대혁명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만장일치인데 기권한명이 그 만장일치를 막아줬죠. 이게 뭐냐면 이 기권한명 때문에 보여준 겁니다. 일종의 사례를.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후보자격심의위원회예요. 후보자격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뭐냐면 선거위원회도 그렇고 후보자격심의심사위원회도 그렇고 이걸 확대시키고 여기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사상검증해가지고 지금 중국에 반대하니 안 하니를 검증을 통해서 뽑겠다라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입법에 의해서는 70명, 90명 때 역시 여기서도 이제 계속 늘리게 된 게 반증상은 야권이 이제 대승을 할지라도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결국 이 선거제도의 변경을 보게 되면 결국 중국이 홍콩을 장악하기 위해서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타깝죠.
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인정차별 시정 권고 내용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인권 검증대에서 이제 UPR이죠. 제네바에서 이제 모여서 이 다른 나라에서 제소를 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에 대해서 특히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 문제,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소에 대해서 이제 2023년 이제 방류하겠다, 일정 양식 조금씩 방류하겠다라는 걸 꺼내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근해에 있는 우리나라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일본에 대해서 차정 관련된 차별 시정 권고 내용은 직간에 차별하지 마라.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만들고 헤이트 스피치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교육에 대해서 하고요. 파리 원칙이라는 인권기관 설립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이런 거 금지해라. 일본이 이런 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형제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의 지금 상황에서 좋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소 같은 경우는요. 나름대로 이제 정화를 통해서 2년 후부터인데 이 자료가 2021년 자료예요. 지금 2023년도에서 이제부터 이제 원전수를 꺼내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는 이제 삼중수소 트리튬의 농도가 문제가 돼요.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중화돼서 사라진다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기효과가 남아 있고 이 원전수가 우리 쪽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원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똑같이 한국, 일본 국제사회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UPR의 결정이 있었기에 3.1절 대통령 이제 신년 3.1절 기념사죠. 거기서 이제 강제징용이나 이런 걸 언급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안 했죠. 왜 그럴까요? 그 3.1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협력적 체제를 강화해야 되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역사는 진짜 되게 슬픈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보수나 진보나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일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이 다른 얘기를 할지라도 지켜낼 수 있는 모습을 앞에서 지도자라면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본 한일청 협정 당시 반인도적 범죄 행위 위안부 끌려가서 했었는데 이걸 자기네들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도의적 책임 확인합니다만 청구협정 해결했다라고 보고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도 했었는데 이것도 청구의 협정으로 자기네는 끝났으니까 이젠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양국진대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하겠다는데 지금 이번에 제노바에서 얘기 나온 거는 일본 너네 지금 잘 못하고 있었는 게 위원회 판단인 겁니다만 이게 또 정부 입장에서 그걸 잘 안 옮겨주게 되면 안 되죠. 일본에서 원자수 꺼낼 때 트리톤이라고 해서 굉장히 귀엽게 표현했으면 이것 때문에 문부성에서 일본 문부성이 만든 건데 귀엽잖아요. 핵이에요. 삼중수소예요. 트리톤이라는 거. 그래서 이름도 트리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다시피 양선자 2개 붙어 있고 이제 수소전자 하나 붙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만 실제 이게 이제 원전에 들어가게 되면 오염물질을 이렇게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별로 위험한 게 아니야라고 보여주려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 근데 위험합니다. 근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해류의 특성상 우리나라에 도달되는 게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6년에서 8년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닌데 언론에서는 계속 그 전문가의 얘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전소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 입장에서도 자기네 이제 국민들의 위험에 대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게 자국 내 어떤 일본에 대해서도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원전소의 적당량을 방류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여기서 조절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피해만 안 주면 돼라는 입장이 nim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만 이건 어떤 전문가들이 좀 더 정확하게 견해를 내려놨으면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3.1절 기념사에 대한 얘기인데 3.1운동에 대해서 국제체험 우리가 보편적 가치와 남북경제 어젠다에서 협력 파트너 이제 일본이 협력 파트너로 하고 여기서 이제 일본의 그 요미우리부터 이제 다른 신문들이죠. 이제 소위 말하는 우익신문 유명한 데서 칭찬을 했어요. 아주 일면에 해놨어요. 탑면에 올려놔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적극 칭찬하고 우리도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썼는데 예, 제국지체 반성을 거부하는 건 이건 가해자는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두 개가 온도 차이가 너무 나죠. 뭐가 맞는지는 역사를 알면 압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른 거 이제 넷플릭스나 기타 등의 현안으로 굉장히 이슈가 된 것들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